안녕하십니까.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박종호입니다. 불경기, 안타깝게도 이미 많이들 체감하고 계실 텐데요. 예상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견했던 뉴욕대의 루비니 교수가 최악의 스태그플레이션을 경고했는데요. 경기 침체나 물가 상승폭이 훨씬 클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현재 글로벌 경기가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직전이었던 1930년대보다 좋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6% 가까이 올릴 수도 있다는 의견까지 내놨습니다. 그렇다면 루비니 교수는 어떤 이유로 큰 폭의 물가 상승 기조를 걱정하는 걸까요? 물가 상승률이 일정 기간 동안 고물가 기조로 이어지게 되면 고물가 기조가 아예 고착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물가가 1, 2년 이상 5% 이상 지속되면 근로자들 역시 인건비도 5% 이상 올려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회사가 인건비가 오른 만큼 다시 제품과 서비스 가격을 올려야 되고 결국 고물가 기조가 고착화되는 것입니다. 물가를 잡는 것도 일정 시기를 놓치면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루비니 교수 역시 이 점을 걱정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3월 6일 월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이번 주 국내외 주식시장을 전망해보는 증시 열렸다 시간입니다. 86번가 정광호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대표님. 오프닝 때 제가 더욱더 경기 상황을 어렵게 안 좋게 진단하는 교수님 한 분의 의견을 코멘트했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증시가 안 좋을 때는 우리 흔히 경기 방어주 뭐 이런 데 투자하려고 하는데 그 경기 방어주라는 게 있는지도 궁금하고 있다면 어느 섹터가 해당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흔히들 경기 민감주, 방어주 이렇게 예. 구분을 하곤 하는데 방어주라고 하는 것은 비록 경제가 침체에 안 좋은 상황에 빠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소비를 줄이기 힘든 부분들 예. 아주 필수적으로 소비해야 되는 그런 영역들 있지 않습니까? 예. 가령 예를 들면은 뭐 전기, 전력, 유틸리티 같은 부분 하고요. 음. 그리고 통신 쪽도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또 보험사들도 마찬가지의 성향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섹터에 속해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경기 방어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경기 방어주가 작동을 잘 할 때가 있고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의 이렇게 둔화가 나타나는 경우 예. 그런 경우까지는 방어주가 잘 방어를 해냅니다. 그런데 정말로 뭐 금융위기나 이런 것처럼요. 예. 안 좋은 상황, 아주 그냥 바닥을 모르고 내려가는 상황에서는 주식 그 자체가 굉장히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다 같이 폭락을 하게 됩니다. 그때 기억을 해보면은 KTNG 이런 기업들도요. 심지어는 네. 담배는 오히려 경기가 나빠지면 더 피울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하락을 해버리게 됩니다. 예, 경기 방어주도 정말 극심한 경기 침체는 대안이 될 수 없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증시 오늘 어떻게 출발했는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우리 증시는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증시가 좋았기 때문에 지금 플러스로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약 11포인트 정도 올라서요. 0.48%, 그 다음에 코스닥은 8포인트 상승해서 1% 정도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하게 지금 관심을 끄는 섹터는 아무래도 2차 전지 쪽인데요. 예. 삼성 SDI가 GM과 공동 투자 발표를 했습니다. 원래 삼성 SDI가 나머지 경쟁사들 대비해서 예. 좀 이제 확장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 너무 보수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이번에 적극적으로 확장에 나서겠다라는 발표를 하니까 그와 관련해 가지고서 납품하는 업체들 주가들까지도 모두 들썩이고 있습니다. 네. 월요일 오전에 그래도 증시가 플러스로 시작되니 많은 분들 기분은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주말 사이 미국 증시는 어떻게 마감됐을까요? 네, 주말 사이 미국 증시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지난주 사실 내내 물가 부담 때문에 금리가 계속해서 급등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 후반으로 오면서 이에 대한 경계성 멘트들이 나오면서 좀 금리가 하락을 하게 되었고요. 그에 따라서 증시가 좀 이제 1% 이상 금요일에는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나름대로 우리 증시와 미국 증시가 모두 반등했다니까 증시가 이번 주에는 좀 좋은 기조로 움직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에 유럽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됐는데 이게 사실 예상보다 다들 높게 나와서 증시를 걱정하는 분들이 또 많습니다. 얼마나 높게 나왔나요? 네, 지난주 가장 이슈가 됐던 것은 역시나 유럽의 물가였습니다. 사실 미국의 금리가 올라갔는데 이것은 미국 내에서 영향이다라기보다는 예. 유럽의 물가가 너무 높다 보니 유럽이 밀려 올라가는 거에 미국도 같이 따라 올라가게 됐었던 거거든요. 보시면은 프랑스, 스페인, 독일, 유럽 모두 할 거 없이 예상치 대비해 가지고서 높은 물가가 나왔고요. 특히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가 9%였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9.3%라는 아주 높은 물가를 보였습니다. 이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서 그 이제 유럽 지역에서는 최근 한 달 사이에 그 최종 금리에 대한 예상치가 3.25% 정도에서 예. 이제는 한 4% 정도까지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황에서 좀 한두 달치의 데이터를 보고서 너무 시장이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라는 주장도 중앙은행장들에게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미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프랑스 중앙은행장이 오버리액션이다. 과잉 반응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요. 또 지난 수요일에는 영국의 중앙은행 총재가 경계성 발언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요, 금리 인상이 끝났다거나 혹은 불가피하게 더 많은 조치를 해야 한다거나에 대해서 둘 다 경고를 하고 싶습니다. 네. 추가 금리 인상이 적절한 것으로 판명이 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라고 해서 매파적 글로벌 금리 재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한 최초의 중앙은행 총재이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쉽게 말해 더 이상 금리를 크게 올릴 것을 확언하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네, 정확합니다. 예, 원래 유럽의 물가 상승률 기조가 거의 10%에 육박했었었는데 그래도 뭐 국가마다 편차는 있습니다만 7에서 6%또 9%까지 그래도 내려온 수준인데 이게 예상보다는 그래도 덜 내려왔기 때문에 조금 이제 우려들을 하는 건데 우리 대표님이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이게 물가가 잡히고 있는 기조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아직까지 확언하기는 힘든 겁니까? 그 지금 물가 자체가 절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는 물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그게 아주 현실적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과거에도 우리가 70년대에 물가가 아주 높았을 때 내려오는 상황을 보게 되면 예. 그것이 자로된 듯이 가파르게 이렇게 일정하게 예쁘게 내려오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울퉁불퉁하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네. 때때로는 내려오다 올라가기도 하고 또 예상치보다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내려왔었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번에도 비슷하지 않을까. 그러면 전달 수치는 예상보다 높았지만은 이건 우리가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봐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자, 미국은 이제 유럽의 소비자 물가를 주목 당연히 하고 있었을 텐데 예상보다 수치가 높게 나오니까 반응을 어떻게 했습니까? 네, 그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유럽의 영향 때문에 미국의 금리도 따라서 올라가게 되었던 지난주는 형국이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미국의 연준 관련 인사들이 그 이에 대한 경계 멘트를 역시나 또 보냈습니다. 대표적으로 목요일에는요, 라파엘 보스틱 보스턴 총재가 인터뷰를 했는데 굉장히 확고한 단어들을 썼습니다. 네. 지금 당장으로서는 여전히 0.25% 인상 속도에 대해서 아주 확고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시장에서 당장 다음 3월의 회의에서 0.5% 인상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도 나왔었는데 그랬죠. 이에 대해서 보스틱 총재는 지금으로서는 0.25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긴축을 필요 이상으로 하지 않도록 조심히 조절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 추가적으로는 여름 혹은 늦여름 때에는 최종 금리 수준에 도달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구체적으로 좀 시기까지 못 박았고요. 추가적으로 나는 최종 금리를 현재 5에서 5.25%에서 추가로 올리는 것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다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최종 금리 수준을 더 올려나가는 지금은 채권 시장에서는 막 계속해서 올려나가고 있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도 역시나 경계성 멘트를 했습니다.
네. 또 다른 뭐 크리스토퍼 윌러 이 이사님도 뭐라고 하셨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목요일에 미국 증시가 끝난 이후에 홈페이지에 자료를 올렸는데요. 이 글의 절반 정도의 내용은 2월 달에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자극될 만한 높은 숫자들이 나온 거에 대해서 그 부분은 우리의 예상 밖이었다라고 솔직히 인정하는 그런 글로 일단 구성이 돼 있고요. 그 밑에 이제 본심이 드러나기 마련인데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만약에 3월 FOMC 회의 이전에 나오는 고용및 물가 데이터가 다시금 1월처럼 하락 추세로 나온다면 그러면 본인은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5.1에서 5.4% 사이로 두 번 더 올리는 걸 지지합니다라고 해서 예. 12월에 기존의 의견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최근에 높게 나온 것 때문에 추가로 올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명확히 했고요. 추가적으로는 반면에 다음 몇 건의 지표가 계속 너무 뜨겁게 나온다면 1월 지표가 발표되기 전에 모멘텀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책 목표 범위를 올해 더 높여야 할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데이터에 따라가겠다라는 것도 명확히 한 거죠. 만약에 정말로 계속해서 높게 나온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때서야 추가적으로 더 올리겠다라고 해서 근데 이거를 이제 지금 시장 분위기를 바라보면은요. 시장은 이미 더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이미 향후에 나올 데이터도 상당히 뜨겁게 나올 것이다라는 거를 이미 가정해 두었는데 좀 너무 나가지 말라는 표현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나온 그런 뜨거운 숫자들이 지난달 발표된 수치는 비정상적으로 좋았던 날씨와 관련하여 일시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향후 데이터, 경제 활동과 인플레이션이 다시 감소했음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라고 해서 데이터에 좀 일회성이 있을 가능성도 제기를 했습니다. 예, 방금 말씀 주셨던 연준의 여러 위원들의 입장이 어떻게 보면 대표님이 좀 전에 설명해 주셨던 70년대도 물가가 잡힐 때 들쑥날쑥하면서 잡혔다. 그런 역사적인 사례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거의 중론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물가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복잡다기하고 높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당연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전쟁이 만약에 어떤 순간 확 끝났다. 그러면 그 뒤에는 물가가 바로 잡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뒤에도 상당 시간 좀 기다려 봐야 되나요? 네, 물가를 자극하는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예. 첫째는 수요, 둘째는 공급,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인데요. 말씀해주신 부분은 공급 쪽에 영향을 많이 주는 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유가가 막 120불 이상으로도 갔었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많이 나오는 그 이제 식량 관련된 혹은 좀 희귀 금속 이런 것들 가격도 많이 네.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종료가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당연히 반대 방향으로 예. 움직일 것이다라고 보고요. 그것은 이런 이제 모든 것들의 가격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공급 쪽에 그동안에 좀 이제 노이즈가 있었던 부분이 해소가 되면 물가에는 분명히 좋은 영향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물가 얘기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유럽의 소비자 물가도 발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구체적인 내용 여쭤보기 전에 이것도 궁금해하실 겁니다.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아니 소비자 물가 발표했고 그거 다 점검했는데 생산자 물가도 또 알아봐야 되느냐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생산자 물가도 알아봐야 되는 겁니까? 원래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 데이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해 가지고서요.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느냐라고 했었을 때에 5% 이상의 인플레이션이 나오게 되면 예. 굉장히 걱정을 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겁을 먹고 더 올라간다. 근데 3% 이상이 되었을 때에는 인플레에 신경을 쓰기 시작을 하고 예. 2%일 때는 아무도 신경을 안 쓴다. 그렇겠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소비자 물가가 지금 너무 높다 보니까 예. 5%를 아득히 초과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은요. 그러다 보니까는 5만 가지의 물가 관련된 것들을 전부 다 신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네. 그걸 보면서 혹시나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그런 힌트를 얻을 수 있나 혹은 반대로 내려가는 힌트를 발견할 수 있을까 하다 보니 우리가 생산자 물가도 이만큼 이제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아,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딱 이해가 됐습니다. 사실 2% 물가 상승률 보일 때야 누가 걱정하겠어요. 정부의 목표치가 달성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이례적인 상황일 때는 앞으로 추이를 보기 위해서라도 소비자 물가 지수뿐만 아니라 이렇게 생산자도 봐야 되는 거군요. 자, 그렇다면 생산자 물가 유럽은 어떻게 발표됐나요?
네, 유럽의 생산자 물가 지수는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상치 대비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도 숫자를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예상치가 17.7% 전년 동기 대비 잠시만요. 증가를 17점이요? 네. 이야, 그 전달에는 24.6%였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네. 근데 이보다 조금 낮은 15%가 나왔습니다. 이거 좀 들으시면 웃기다는 생각도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5%를 보고서 이걸 예상보다 낮게 나왔다고 호재로 봐야 되느냐. 예. 그런데 어쨌든 예상보다 낮게 나오니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느냐. 예. 그러니까 금융시장은 항상 기대치하고 실제하고의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뭐 이 부분을 좀 호재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는 이와 더불어 가지고서 미국 쪽에서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가 나온 날에 미국 쪽의 연준위원회 발언이 추가적으로 겹치면서 더더욱 비둘기 시너지를 낸 부분이 있거든요. 네. 어떤 거냐 하면은 토마스 바킨 그 리치몬드 총재가 더 낮은 금리 인상 경로 이제 0.25%를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이것이 장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당신이 틀렸을 때 그렇게 많이 틀리지 않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명확하게 좀 0.5% 인상에 대한 기대 심리를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유럽, 미국이 아니라 중국 경제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2월 제조 PMI가 발표됐다고 하는데요.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였다고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네, 그 이제 PMI라고 하면은 구매 관리자 대상으로 해서 조사하는 지수입니다. 네. 그들이 가장 이제 신속하게 움직일 테니 우리가 흔히들 PMI를 두고서 선행 지수이다 경제에 대한 예.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예상치보다도 높고요. 그리고 기준치인 50을 넘어가면 우리가 확장 국면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다 넘어갔습니다. 이렇다라는 거는 향후에 소비 경기, 그 다음에 생산 경기 이런 것들이 중국 내에서 좋아지게 될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코로나 지금 리오프닝을 했죠. 그 다음에 부동산 등에 대해서 적극적인 부양책을 쓰고 있습니다. 예. 그것들이 경제 주체들에게 지금 효과를 발휘를 하고 있다. 그 초기 사인이 보인다라는 거고요.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만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이 PMI라는 거는 나름대로 50 이상이 돼서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시그널을 충분히 담은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있었던 양회에서는 이례적으로 예상 목표치라고 해야 될까요? 경제 성장률 목표치가 제 기대보다도 훨씬 낮았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 PMI 수치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점점 희석돼 가는 거 아닐까 이렇게 봐도 될까요? 저는 그 중국이 예. 그 코로나 이후로 계속 목표를 달성을 못하다 보니까 예. 허들을 낮춰놓고 아. 목표를 일단은 좀 그러니까는 그 전에 실패를 경험을 했잖아요. 지금. 몇 번 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일단은 기대치 좀 낮추는 거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저도 이제 그 주말 동안 행사를 봤는데 내용들을 근데 특별한 내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긴 그것도 중요하겠네요. 목표치를 낮춰놓고 초과 달성했었을 때 기분이라는 것도 경기 활성화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텐데 그런 전망까지 또 어떻게 담아내십니까? 자, 이번에는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됐다는 내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고용지표 내용은 일단 어땠는지도 궁금하고요. 이렇게 고용시장이 좋은데 이게 도대체 언제쯤 냉각될지도 한번 같이 말씀 좀 주시죠. 네, 지난달에 고용 데이터는 정말로 뜨겁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이 일회성이냐 아니냐 논란이 많은데 이번 주부터 해가지고서 좀 이런 주요 데이터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 오는 수요일에 뭐 비농업 고용이라든지 ADP에서 발표하는 그리고 구인 보고서 그리고 금요일에는 월간 고용 보고서에서 월간 고용 순증이라든지 임금 상승률이 얼마인지가 다 나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요 수치들을 보면서 아마 시장에서는 정말로 연준이 더 긴축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를 일단은 가늠해 보려고 노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미국이 어쨌든 고용이 너무 좋은 것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갑자기 또 너무 냉각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면 침체에 빠질 위험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지근한 숫자가 나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이번 주에 미국 고용 데이터가 어떻게 보면 미국의 기준금리의 추이를 살피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이 되겠네요. 다음으로 이제 다른 나라 얘기들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미국의 기준금리와 우리나라 기준금리 이 두 가지만을 많이 바라보긴 합니다만 다른 여러 나라들도 기준금리를 당연히 하겠죠.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뭐 주로 우리나라처럼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를 많이 참고하나요? 그거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네, 가장 많이 참고를 합니다. 다만 이게 단계별로 좀 나뉩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0.75와 같이 큰 폭으로 올려나갈 때에는 미국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그 이후에 최종 금리가 얼마이냐를 두고 0.25%와 같이 보폭을 줄이고 나면 각국 사정에 맞게 이제부터는 좀 숨통이 트여서 정책을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펼칠 수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우리는 비교가 가장 되는 대상이 호주하고 캐나다입니다. 왜 그렇죠? 경제 규모가 비슷하고요. 놓여 있는 문제가 비슷합니다. 부채 많이 늘었고요. 예. 부동산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은 먼저 동결을 했는데 호주, 캐나다가 이번 주에 결정을 내립니다. 예. 일단 캐나다는 동결이 예상이 되고 있고 예. 호주는 인상은 하지만은 향후에 코멘트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또 동결에 대한 힌트를 줄 수도 있거든요. 만약 두 나라가 동결 그다음에 동결에 대한 힌트를 준다라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은 우리만 홀로 먼저 동결을 한 것이지만 친구가 생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국은의 정책이 너무 앞서 나갔다라는 비판은 안 들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여러 이제 나라들 중에서 우리나라랑 유사한 고민을 하고 있고 체급이 비슷한 나라들의 금리 기조는 중요한 힌트네요. 지금까지 정광호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세상은 넓고 신기반기한 기업은 많다. 기업이 흥망성쇠한 스토리로 경제와 친해지는 신기반기 레드칩 시간입니다. 오늘도 더밀크 코리아 신기주 부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어떤 기업 들고 오셨나요? 테슬라. 테슬라. 이 신기한 기업이죠. 테슬라에 이 투자하신 개인 주주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네. 테슬라는 거의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나 다름없다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정말 서학개미 분들한테는 이제 예. 주요한 포트폴리오의 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할 텐데 이 테슬라가요 3월 1일 날에 그 투자자의 날을 열었어요. 예. 지금 말씀하신 그 서학개미의 날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테슬라가요 이게 무슨 데이가 많아요. 맞아요. 예를 들면 뭐 인베스터 데이 이게 투자자 데이고요. 그 배터리 데이 있습니다. 예. 배터리 데이 있고요. AI 데이라는 것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자율주행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 말하자면 그 설득할 시장이 많다는 뜻이겠고 자랑할 기술이 많다는 뜻일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은 그 텍사스에 있는 기가 팩토리 정말 큰 공장이거든요. 예. 거기서 이제 인베스터 데이를 하면서 시장이 기대했던 건 이거였습니다. 야, 이제 반값 테슬라가 나오나? 몇 번 그런 비슷한 얘기 했었잖아요. 이게 사실 군부를 많이 떼갖고 예. 2020년에 배터리 데이 때 예. 배터리 가격이 이제 전기차 가격에서의 80% 이상 차지하니까 네. 절반 이상 차지해요. 그러니까 요거 낮춰갖고 테슬라 가격을 반으로 낮춰줄게가 이게 3년 전이었는데 네. 이번에는 2023년에는 약속을 지키나 했더니 예. 입 싹 씻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네. 아이고. 이런 게 완전 그 주가에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 뭘 기대를 했는데 줬다 뺐으니까 예. 그러니까 주가가 6% 가까이 아이고.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한 25,000달러짜리 전기차가 나온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한국 돈으로 우리 돈으로 3,200만 원쯤 되더라고요. 네. 테슬라 한 대가 네. 3,200만 원. 놀라울 금액입니다, 진짜. 아니, 예. 이건 바로 사야 돼. 이런 거죠. 그렇죠. 배터리 가격만 주면 차준다는 얘기꼴이 되는 거니까. 맞아요. 그렇게 되겠죠. 근데 게다가 심지어 테슬라가요. 네. 그 티저 예고편 틀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1월 달에 자동차 가격을 이미 20% 인하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반값 내리는 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 싹 안 하니까 시장이 갸우뚱했는데 사실 더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아, 이번 투자자 데이에서 단순히 그냥 반값 테슬라 그 김 빠지는 소리만 있었던 건 아니었나 보네요. 어떤 얘기들이 오갔나요? 테슬라의 가장 큰 리스크가 뭘까요? 가장 큰 리스크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뛰어드는 거 아닙니까? 네. 하나 더 있네요. 뭐 제가 보기엔 그 CEO분의 입이 맞아요. 트위터를 뺏어야 되는데 트위터를 사버렸네. 그러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가 가장 큰 리스크죠. 예. 근데 이제 지금부터 전기차 지금 살짝 말씀하셨는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 회사가 아닌 자동차 메이커가 없잖아요. 그렇죠. 다 전기차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와는 달리 레드오션이 됐는데 이때 일론 머스크가 과연 최선의 CEO 감일까? 시장도 의심하고 있고요. 심지어 본인도 의심하고 있어요. 본인 스스로도요. 본인도 나는 관심이 너무 많어. 뭐 나는 트위터도 가야 되고, 뭐 스페이스 X도 있고, 뭐 뉴럴 링크도 있고, 이 머스크가 가진 회사가 굉장히 많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이번 인베스터 게이에서 그 16명의 임원과 함께 무대에 올랐어요. 네. 원래 그 일론 머스크는 그 유아 독존이거든요. 나 혼자만 잘났어 이런 거였는데 재무 책임자, 디자인 책임자, 인프라 책임자 다 함께 올랐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이건 이제
나 다음 뒤를 이을 후계 구도를 만들 것이다. 이거고. 시장에서 많이 보고 있는 건 이 중에서도 이미 후계자가 결정됐다고 하는데 이게 텀 저란 인물입니다. 예, 이분은 어느 쪽 섹터에 계신 분인가요? 원래 중국 공장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렇게 성장했던 거는 2014년에 중국에 진출해서 중국 기가 팩토리를 만들고 중국 시장의 전기차 시장을 선점했기 때문이잖아요. 예. 그걸 성공시킨 인물이 텀 저인데 이게 영문 그 외신 보도에 따르면 텀 저인데 이게 그 톰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요? 그러니까 성씨가 주시고요. 예. 영어 이름이 톰인데, 그러니까 이분이 중국 공장을 맡아서 성공시켰고요. 그리고 이른바 이제 SCM 전문가인데 SCM이라는 게 Supply Chain Management라고 해서 그 말하자면 자동차 공장 같은 경우 부품, 네. 소재, 완성차까지 이제 타이밍 맞추는 걸 텐데 이런 걸 하는 전문가예요. 근데 재밌는 건 이 SCM 전문가가 아주 큰 회사의 후계자가 된 적이 있어요. 어디죠? 이게 바로 애플입니다. 아, 애플의 팀 쿡이 그 스티브 잡스 이어서 후계자가 됐는데 당시만 해도 스티브 잡스는 혁신가인데 팀 예. 쿡은 누구야? 뭐 이랬는데 그러니까 애플이 성장하려면 SCM 전문가가 물류와 생산 비용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였는데 지금 머스크 입장에서 보면 테슬라도 과거 애플의 단계에 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SCM 전문가를 갖고 와서 이거를 고용하겠다는 것이고 그 보면 탐 저가 중국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미중 무역 갈등이 굉장히 심한데 테슬라가 좀 리스크가 있죠. 왜냐하면 공장이 중국에 있고 시장이 중국에 크니까 그런데 텀 주는 중국 사람이니까 이 리스크 해칭도 될 것이다. 여서 기대가 많아요. 근데 사실 여기에 한 가지 문제는 그 머스크는 시간이 제한적인데 실제로 트위터 인수한 다음에 테슬라의 시간을 많이 못 쓰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게 이제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불만이거든요. 그 트위터 인수하기 전에는 테슬라를 그 월화수 출근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이스 X를 이제 목금토 출근하고, 예.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 회사 뭐 일요일날 출근하는 정도였는데 네. 트위터 인수한 다음에는 월화 테슬라, 수목 스페이스 X. 다음에 이제 금토 1111 트위터. 트위터는 지금 굉장히 힘드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테슬라 CEO 후계자가 필요한 거는 현실이죠. 네. 트위터에 대한 애정이 굉장하네요. 제가 보면요 괜히 사서 그래요. 아, 그렇군요. 그때 사실 약간 즉흥적으로 수습하는 산 거구나. 측면이 있었는데 결국 살다 만다 하다가 사보자였고 산 다음에는 이제 현실화 시켜야 하는데 뭐가 문제냐면 일론 머스크가 성공하는 방정식은 그 스페이스X나 그 테슬라처럼 공학적인 측면에서 강해요.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예. 이제 엔지니어니까. 근데 이제 트위터는 공학이 아니잖아요. 예. 이건 이제 컨텐츠니까 이게 잘 통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그게 머스크가 애를 먹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머스크 없는 테슬라. 머릿속에 잘 떠오르지는 않아요. 이분이 좀 불안불안한 면은 있지만 그래도 워낙 남들이 기대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뤘던 사람이라서 일장일단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테슬라한테 필요한 건 머스크가 아니고요. 생산성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진짜 디테일을 쩌는 정말 네. 방송 용어 아니네. 정말로 디테일의 화신인 인물이 등장해야 돼요. 그래서 꼼꼼하게 뭐 정말 엑셀 파일 하나까지 다 쳐다보는. 예. 근데 이제 머스크는 디테일의 화신은 아니거든요. 예. 이거 용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테슬라가 최근에 이제 그 생산 누계 400만 대를 이렇게 달성했거든요. 굉장히 놀라운 건데 이때까지 머스크가 많이들 알려져 있는 건데 그 기가팩토리 공장에서 예. 그 이른바 라쿠라쿠 침대라고 하죠. 네. 정말 침대 하나 놓고 공장에서 그냥 살다시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람들을 끌고 가는 카리스마는 있는데 이제부터 중요한 거는 정말 이제 뭐가 이익이 되고 어떤 게 순이익 남기고 뭐가 손해가 되고 이런 걸 계산하는 계산 능력인데 네. 이건 다른 사람이 하는 게 낫죠. 머스크가 재미있어 하는 것도 아니고 좋아하는 일도 아닙니다. 네. 게다가 이제 머스크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관련된 생성 AI 요즘 화제잖아요. 챗 네. GPT 이런 거 화제니까 요 관련돼서도 사실 관심이 많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그 오픈 AI 그 설립할 때 100만 달러 기부했던 인물이 머스크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이 돈을 이제 사실은 중간에 이제 이해관계 충돌이 있어갖고 기업 떠났는데 그때 이 지분을 가져갔던 인물이 MS의 사티아 나델라. 그 말하자면 그러니까 득을 본 거죠. 예. 근데 지금 최근에 다시 팀을 꾸리고 있다고 하고요. 재밌는 거는 이 팀의 핵심 인물이 그 알파고 아시잖아요. 예. 딥마인드. 그거 만들었던 그 알파벳 핵심 엔지니어를 빼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머스크는 다음 관심사는 어쨌든 생성 AI일 것이다. 그리고 뉴럴링크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예. 뉴럴링크가 뭐냐면 인공지능을 그 사람 뇌에 심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람이 그 전뇌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두뇌가 전기 컴퓨터가 되는 건데 이런 뉴럴링크하고 결합할 것이다. 뭐 이런 분석들이 많이 있어서 테슬라에서 이번 인베스터데이에서 가장 큰 메시지는 머스크 없는 테슬라 이런 거를 좀 보여주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네, 그 뉴럴 링크되는 그 사람 머릿속에 전자칩 같은 거를 이렇게 심어 놓는 그 장면을 한번 본 게 있는데 저는 솔직히 그거는 좀 가슴 섬뜩하더라고요. 근데 그 예전에 그 공각기동대라는 유명한 일본 알죠. 애니메이션 있죠. 거기 보면 전뇌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미래 인류는 모두가 다 전자두뇌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없는 사람은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네. 사회생활도 못하게 되는 그 요즘 휴대폰 없는 사람이 네. 이제 정말 그 디지털 리터러시가 안 된다는 얘기 나오는 것처럼 네. 그런 시대가 오긴 올 것 같은데 그게 우리 행복하게 해줄지는 모르죠. 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머스크 없는 테슬라. 그럼 앞으로 테슬라는 이제 어떻게 된다고 봐야 되나요? 그 테슬라 이제 아까 잠깐 모두에 설명하셨는데 이젠 독주 체제가 아니잖아요. 예. 모두가 다 전기차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지금 필요한 건 이 경쟁 체제 안에서 어떻게 하면 더 생산성을 높이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느냐인데 일단 테슬라가 선두주자여서 그래서 일단 시장 점유율이 높은 건 맞죠. 예를 들면 전기차 판매에서 시장 점유율 안에서 그 테슬라가 차지한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 근데 지금 저는 이제 자동차 메이커의 경쟁을요 자주 이렇게 비유하는데 그 자동차 레이싱과 되게 닮아 있어요. 어떤 의미시죠? 이게 뭐냐면 자동차 레이싱 보면 선두가 바뀌는 것은 예. 직선주로가 아니고요 코너링이죠. 그렇네요. 네. 예. 약간 그 곡선주로가 나타날 텐데 테슬라가 이제 전기차에서 앞서갔던 거는 직선주로였던 전기차 스타팅 포인트에서 예. 다른 회사보다 10년 앞섰죠. 예. 2010년부터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압도적이었는데 지금 이제 코너링 구간이 나타난 거예요. 이 코너링 구간이라는 건 그 원자재, 배터리 가격이 많이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시장 경쟁이 많이 치열해지고 있고 그리고 가격을 낮추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게다가 지금 최근에 바이든의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기차 가격을 낮춰야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것들의 규제 이슈, 기술 이슈, 경쟁 이슈, 마케팅 이슈가 있으니까 이제 테슬라 입장에서 보면 직선주로 끝났고 여기서 역전당하지 않으려면 고민을 해야죠. 근데 지금 테슬라가 현재 미국 전기차 시장의 65%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누적된 생산 대수가 400만 대가 됐는데 네. 100만 대 되는데 12년 걸렸어요. 네. 그런데 400만 대까지, 그러니까 300만 대에서 400만 대가 하는데 7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불과 7개월이면은 어마어마한 시간 단축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기하급수적 성장이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는 어느 정도 단계에 올랐고, 그러니까 타움저가 이제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은 가격만 우리가 좀 낮춰주면 그러면 테슬라는 날개 돋친 듯 팔릴 거야라고 확신하는데 저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200만 원짜리 테슬라 네. 사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가격을 낮추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사실 대량 생산이잖아요. 그러면 분명 테슬라도 그 사실을 알 텐데 앞으로 우리는 몇 년도에 얼마까지 생산량을 늘리겠다 뭐 이런 계획도 발표가 된 게 있습니까? 네, 2030년까지 사실 지금의 2배 이상 증가시키겠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테슬라가 원하는 대로 된다면 예. 그러니까 타움저한테 어깨가 좀 무거울 텐데 그러면 가격까지 완벽하게 낮춰진 상태에서 테슬라가 갖고 있는 굉장한 매력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 보면 리비안이라는 회사 아시죠? 네, 아마존이 알죠. 투자한 이제 전기 트럭 그리고 이제 루시드라고 전기차 중에서도 프리미엄이다 이런 거 럭셔리 차 이런 것들 차의 문제가 뭐냐면 그 생산성도 좀 낮고요. 그리고 네. 문제가 그 마진율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는 마진율이 30%가 넘어가거든요. 네. 25에서 30. 근데 하지만 이제 다른 전기차의 경우에는 단자리 숫자도 못 되기 때문에 비싸게 만들어 갖고 비싸게 팔아도 많이 남기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런 경쟁력을 확보하는 할 수 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으면 그러면서 지금 30%의 마진율을 유지하면
지금 주가가 설명되죠. 그렇네요. 사실 테슬라 주가 설명 잘 안 되잖아요. 예. 그게 설명이 됩니다. 예,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테슬라는 아직까지 트럭은 안 만들잖아요. 근데 트럭 같은 걸 좀 만들면 좀 시장 저변도 확대될 것 같은데 거기에도 뭔가 청사진이 나온 게 있나요? 지금부터가 아마 트럭 전쟁이 벌어질 거예요. 전기차 트럭 전쟁. 그러니까 지금 뭐 테슬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이버 트럭 만들겠다라고 예. 얘기한 게 있을 텐데 언제 나오는 건지 이게 뭐 100년 전에 나온다고 하고 막 디자인은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그 어떤 신차종을 만드는 것 자체가 그 차를 만드는 건 넘어서 말하자면 물류와 공급망과 그리고 이제 생산 라인을 개설하고 이런 것들이 복잡하니까 그 사이버 트럭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올해 안에. 근데 지금 이 트럭이 안 나오면서 테슬라 쪽에서 가장 유력한 테슬라의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게 포드예요. 그러니까 GM보다 요즘 포드가 잘 나가는데 예. 포드의 그 E150 라이트닝이라는 회사 그 픽업 트럭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E150이라는 건 포드가 만드는 F150이죠. F150이라고 하는 거는 포드가 만드는 픽업 트럭의 이름인데 라이트닝이 붙은 걸로 봐서는 이거는 전기차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장 양산된 시장에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는 전기차거든요. 예. 그러니까 양산차에 전기를 붙였으니까 이게 지금 1만 대 이상 팔려 나가는데요. 2023년에는 15만 대까지 증가시킨다는 게 예. 목표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은 그러니까 픽업 트럭 시장이 전체 시장의 5분의 1 차지하거든요. 예. 우리나라도 픽업 트럭 좋아하시는 분들 좀 있는데 미국은 정말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만약에 포드한테 테슬라가 밀린다. 그러면 이제 신차 시장에서 세단 시장은 이겼는데 다른 이제 새로운 시장에서는 리더십을 뺏기게 될 수 있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요즘 100년 역사 포드하고 10년 역사 테슬라가 경쟁한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참 그 자체만으로도 놀라운 회사이긴 한데 앞으로의 추이도 궁금하긴 합니다. 근데 요즘 보니까 자동차 시장이 좀 특이해진 것 같아요. 저 예전에 학교 다닐 때는 석유 가격 때문에 신차 출고량이 준다 는다 아니면 중고차 가격이 늘었다 줄었다 뭐 이런 석유 가격과 자동차 판매 추이가 연동되는 보고서가 많았는데 맞아요. 요즘은 이거 리튬 가격을 보고 전기차 자동차 관련한 이슈들을 많이 제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리튬이 제한적인 그 원료인데다가 가격이 워낙 비쌌잖아요. 예. 근데 최근에 배터리 원료인 리튬이 많이 가격이 내려갔어요. 그리고 배터리가 지금 공급 과잉 상태거든요. 예. 중국에 있는 유명한 CATL 있죠. 네. 그러니까 중국의 LG 에너지 솔루션. 이 회사에서 그 배터리가 공급 과잉 됐다는 얘기를 하면서 배터리 가격을 낮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한테는 유리한 측면이 있죠. 예.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요즘 최근에 토요타가 CEO가 교체됐잖아요. 예. 그다음에 전기차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한 얘기가 우리 배터리하고 전기차 다 만들겠어라고 했거든요.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까지 만드는 흐름이 갈 것 같고요. 이렇게 가격이 낮춰지면 소비자한테도 좋지만 또 하나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바이든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게 차 한 대당 7,500달러씩 보조금 주는 거거든요. 예. 이거 하려면 차 가격이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 정도는 돼야 돼요. 가격을 낮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반값 테슬라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게 나오면 보조금 받고 가격 더 싸져갖고 소비자는 해피하고 주가는 오르고 뭐 이렇게 되겠죠. 네. 아유, 전기차는 더 얘기할 게 많은데 다음에 언제 또 한번 다뤄주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기주 부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매번 좋은 노래 들려드리려고 고민 많이 하는데요. 월요일이라서 뭐 들려드릴까 하다가 그냥 단순하게 골라봤습니다. 먼데이 키즈의 사랑이 식었다고 말해도 돼 들으시면서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내일 11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잃었던 시간을 지켜줬던 너야.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